반갑습니다. 저는 녹색연합에서 녹색교육센터가 같이 있는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여러 해 동안 활동했었고요. 지금은 주로 책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을 읽고 오셨나요? 조용하군요. 책을 읽고 오지 않아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산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산에 가고 싶다, 휴가 때 즐기고 싶다, 이런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산에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산의 모습. 우리가 좋아하는 지리산 천왕봉의 모습이에요. 꼭대기. 이 정상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저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지에서부터 올라가죠. 몇 시간을. 차로 올라가기도 하고 많이 올라갑니다. 다른 산, 여기는 소백산의 비로봉입니다. 제일 소백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이름은 소백이지만 거의 태백산급으로 굉장히 크고 좋은 웅장한 산이죠. 여기는 잘 아는 설악산 대청봉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앞에 지리산과 소백산과 설악산의 모습, 꼭대기 정상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은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새가 울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정상에 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풀이 자랄 틈이 없습니다. 옛날에도 아마 정상은 바람이 많이 불고 햇볕이 있어서 예전에도 키 작은 나무들이 자랐겠죠.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자라도 빨리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와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 자라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수백 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런 것이죠. 산에 가면. 산에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열심히 찍어 오십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설악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봉우리도 내려다보고 계곡도 보고 바람이 지나간 것도 느끼고 그러려고 산에 가지만 마치 우리 목적이 이 대청봉 글씨를 찍으러 가는 것인 양 이런 기념사진만 찍어 옵니다. 사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원래 우리가 산에서 보고 느껴야 하는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정상을 향해서만 가다 보니까 그렇게 정상 봉우리는 다 머리가 벗겨지게 되는 거죠. 여기는 소백산에 있는 주목나무인데요. 여기는 아까 봤던 비로봉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비로봉이 능선에 있고 여기는 능선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살아천년, 죽어천년이라고 하는 주목입니다. 옛날에는 왕실에서 이제 그릇을 만들거나 귀중한 이렇게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나무가 속이 붉은색이라서 굉장히 멋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목으로 만들었고 또 왕실이나 이렇게 임금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걸로 관을 짜서 보관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게 방부 효과, 살균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무라는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주목이 많이 없어서 군락지가 있고 그 군락지를 보호하는 지역이 남아 있는데요. 소백산을 다녀왔다 이러면 이런 사진을 찍어 오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봉우리를 안고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산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이 있죠. 평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습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집을 지을 때 배산임 수를 염두에 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곳에 마을이 들어섰죠. 왜냐하면 산이 뒤에서 북풍 찬바람이 불어오는 걸 막아주고 마을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물이 풍부해야 마을이 들어서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산에서는 뭐 버섯이라든지 산나물, 또 목재, 우리가 아는 땔감, 또 옷을 염색하는 재료들, 뭐 농사를 짓기 위한 거름들 이런 것들이 산에서 다 얻어왔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산은 이제 이용 대상이라고 생각하죠. 생활 재료를 얻는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저 산을 내가 정복하여 꼭대기를 밟아서 호연지기를 키우는 곳, 주말에 이제 취미생활 하는 곳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지리산에 가면 오늘 노고단도 보고 삼도봉도 보고 또 먼봉우리 뭐도 보고 좋은 걸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도 굉장히 바쁩니다. 또 우리나라 산 중에는 국립공원이라고 지정한 20곳이 있습니다. 바다를 포함해서
거기는 이제 국가에서 관리할 만큼 굉장히 소중한 곳인데 이 지역도 사람들은 동네 뒷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가는 길에 버섯을 따야 되겠다. 가는 길에 산나물을 캐야 되겠다. 이러는데 캐다가 큰일 납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산은 이제 우리에게 정복 대상이나 생활의 재료를 얻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개발을 하고 도로를 닦고 집을 짓고 하면서 줄어드는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떤 존재, 소중한 존재로 남아있죠. 예전처럼 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린이 친구들 무엇일까요? 아무 동물이나 어떤 동물이든 좋습니다. 코끼리일까요? 자,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아, 네. 아까는 보니까 앞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오늘 저녁을 먹었더니 발음이 아메리카 스타일로 굴립니다. 사냥. 맞습니다. 사냥. 이 사냥은 설악산과 경상북도 북부 울진 삼척 지역에 한 700~800마리 정도 남아있는 천년 기념물인데요. 사냥은 누구를 많이 닮았죠? 사냥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뒤에 있는 어른 친구들. 뱀을 닮았다고요? 아, 염소. 그렇죠. 염소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염소는 이렇게 수염이 있고 얘는 수염이 없습니다. 염소들이 이렇게 까맣지만 여기는 갈색, 흰색 뭐 여러 가지 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사람들이 키우고 옛날부터 많이 길들여졌지만 사냥은 지금 야생동물이죠. 키우면 집에서 몰래 잡아서 키우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서로 다른 동물인데 우리에겐 좀 친근한 동물이죠. 이 사냥이 이제 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에. 이런 곳에. 설악산에 바위산이 뾰족뾰족한 곳에.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천적이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지만 사냥의 발의 특징이 바위산을 잘 탑니다. 쪽발. 이렇게. 최고급 등산화에서나 쓰는 깔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짓죠. 사냥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줄기에 이렇게 비빈 흔적인데요. 영역 표시이기도 하고 친구에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이렇게 가려워서 긁기도 하고 뭐 여러 용도로 흔적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이런 흔적을 좀 남기죠. 근데 다른 특징은 사냥의 보금자리나 사냥이 사는 곳에서는 이런 똥이 있습니다. 이 똥 무엇을 닮았을까요? 우리 집 밥상에서 늘 보던 것 같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 콩자방. 금방 눈똥이라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이런 똥이 있으면 이 근처에 사냥이 살고 있구나. 근데 사실 설악산에 가도 이 사냥의 똥과 흔적을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심이 심하기 때문이죠. 사냥이. 예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산을 오르고 사냥이 설악산이나 경북 북부 지역에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또 달라졌죠. 설악산에 가면 봄에는 수학여행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휴가와 피서 등산을 오는 사람이 많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오는 사람이 또 미어터지게 옵니다. 겨울에는 좀 조용한가 싶었더니 눈꽃 산행이나 또 빙벽을 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무려 340만 명이 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집에 작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 집에 날마다 100명이 찾아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이틀만 100명이 찾아와도 기분이 어떨까요? 지긋지긋하겠죠. 근데 설악산은 쉴 틈이 없습니다. 뭐 태풍이 왔다든지 산사태가 났다든지 이러면 사람이 좀 줄어들까. 또 사냥이 짝짓기를 하는 짝짓기처럼 9, 10월인데 그때는 송이를 따는 또 지역 주민들이 산으로 막 올라갑니다. 또 새끼를 낳는 5, 6월 봄이면 새끼를 낳는데 이 지역에는 약초와 산나물을 뜯는 사람들이 산으로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은 정해진 탐방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이 뒤집고 다니죠. 그걸 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탐방객들이 내는 등산객들이 찾아오는 소음과 또 지름길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이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동물들이 평화롭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소리라든지 사람들의 피해를 보는 동물은 이런 동물도 있습니다. 새. 새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둥지에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죠. 이렇게 품어서 키우죠. 어떤 것들은 딱따구리나 이런 종류는 이렇게 줄기에 구멍을 파고 알을 낳기도 합니다. 꽁이나 이런 종류들은 풀숲에 둥지를 틀고 이렇게 알을 품죠.
예전에는 이렇게 평화로웠습니다. 지금도 새들이 집을 짓는 건 마찬가지 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숲을 찾아가죠. 조용히 찾아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야호 뭐 이렇게 누구야 이런 소리였지만 지금은 핸드폰 소리 또 뭐 이렇게 기계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산에 가면 북한산은 좀 가까운 산이라서 그렇지만 아저씨들이 라디오를 켜고 걸으십니다. 그리고 근처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음악을 틀기도 하고 산이 결코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북적북적.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여행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충분히 즐기지만 또 여기 숲에 사는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다람쥐가 좋아하는 도토리. 우리가 또 다람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많이 먹고 있는데 산에 가면 요즘에 이런 현수막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토리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열매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사람들은 도토리를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식구 아니면 이웃집이랑 같이 먹을 만큼만 열매를 주워 왔습니다. 요즘에는 싹스러웁니다. 가면 그냥 트럭과 내비게이션과 모든 장비를 들고 와서 싹스러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제가 이런 거죠. 숲의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도로가 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펜션, 골프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숲의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토리 한두 개를 주워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주워온다든지 예전에 도토리 많이 먹었었는데 아니면 자연에 오염되지 않는 도토리를 주워야 하는데 이것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가게에서 파는 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에 가면 이런 안내문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유를 사실 알고 갔었는데 같이 산행을 갔던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꾸 버리지 말라는 거야. 거름이 되잖아. 난 무거워 버리고 갈래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계룡산에 갔더니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과일 껍질은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뿐더러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원 환경 저해 및 토양 오염이 우려되므로 수고하여 주시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뭔가 어렵죠. 그래서 그랬더니 어느 산에 갔더니 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거름이 되라고 열심히 버려 놓으셨습니다. 이 귤 껍질, 사과 껍질이 소복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버린 지 며칠 되는 것 같은데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런 과일 껍질이 옛날에는 버리면 다 거름으로 돌아갔죠. 거름으로 이렇게 곧 흙으로 돌아가고 이랬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들은 많은 농약과 또 보존을 위한 처리가 돼 있죠. 이렇게 코팅을 싹 시키기도 하고 빨리 과일을 익히기 위해서 어떤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껍질들을 버리면 빨리 흙으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치악산에 갔더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음식물의 국물과 반찬 투기 금지, 귤, 사과 등 과일 껍질 투기 금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검정 파리류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파리류가 곧 사라지는 것이긴 하지만 치악산을 멋있게 또 산행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이 파리떼들이 반겨줍니다. 우글우글우글 귓가에 맹맹 돕니다. 그래서 이 산의 모습이 우리 이렇죠. 소백산이나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떼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지역에 갔더니 왜 과일 껍질을 버리면 안 되는지를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왜 버려서는 안 될까? 저는 안내판에 사실 관심이 많은데 사람들 보고 너희가 오염을 시켰다. 너희가 문제다. 자꾸 이렇게 이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친절하게 가르쳐 준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순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이런 고민도 사실 좀 하게 돼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왜 버려서 안 되는가? 부패된 과일 껍질을 먹은 야생동물들은 야생의 습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불임으로 인해 번식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동물을 잡는다든지 밀렵 도구로 이렇게 탁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과일 껍질이라든지 동물에게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버리는 것만으로도 이 개체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숲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리산에서 요즘 복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곰은 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곰의 덩치가 크다 보니까 열심히 먹고 씨째로 딱 삼키고 나서 똥을 뚝 쌉니다. 똥 속에 열매 씨앗들이 들어있다가 싹이 트는데 이 싹이 훨씬 더 빨리 튼다고 합니다. 더 튼튼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뭐
곰의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보건센터에서 곰 보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곰의 똥과 숲의 영향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3번 나무 열매가 가장 좋은 씨앗을 텄더라. 뭐 이런 결과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우, 우리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이 여우는 숲속의 청소부라는 역할을 하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어서 빨리 분해시키는, 빨리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이렇게 모아서 겨울에 겨울잠 잘 때 먹으려고 도토리를 구덩이를 파서 이렇게 모아두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도토리를 다 먹으면 되지만 깜빡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도토리는 그 다음에 싹이 트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여기저기에 도토리 굴을 만들어 놓고 몇 개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참나무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열매를 만들어서 여기다 떨어뜨려 놨는데 다람쥐가 여기저기 흩어서 내 그 후손들을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숲에서 나무들이 이렇게 퍼지는 역할을 다람쥐가 하고 있죠. 멧돼지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는 땅을 이렇게 파는 습성이 있죠. 이렇게 주둥이로. 그래서 단단해진 땅을 이렇게 흩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깊은 산에 멧돼지가 있는 곳에 가보면 섬뜩할 정도로 많이 갈아놨습니다. 그 사람이 쟁기로 간 것처럼 엄청난 양을 갈아놨는데 또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렇게 흩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풀씨라든지 작은 열매들을. 그래서 숲에 있는 동물들은 각자 저마다 역할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동물들이 꼭 역할이 있어야만 소중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해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 생명이 있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다 이유가 있죠. 생명이 있는 건 다 소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갔더니 애들이 다 역할이 있었군요. 막 일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예뻐야만 부모님이 좋아해 주시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내가 살아있고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해 주시지 않습니까? 평생 끝없이. 그것처럼 동물도 우리와 같이 당연히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간판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산을 보는 관점의 얘기입니다. 산에 가면 이런 출입금지판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은 모범생 출신들은 이걸 딱 보면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바로 발길을 돌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내 땅에 못 가게 하는 거야? 이래서 막 스틱으로 여기를 막 탕탕 칩니다. 누가 막은 거야? 막 나는 여길 가고 싶어. 막 이렇게 여기를 막 뛰어넘기도 합니다. 근데 막은 거는 이유가 있죠. 근데 막은 이유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긴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감동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간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은 좀 필요하겠죠. 여기는 금강소나무 숲길이라고 울진에 있는 이제 걷고 싶은 길인데요. 거기 가면 이 표지판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지. 뛰어난 응용력입니다. 네. 간판을 보면 글씨가 길게 아까처럼 뭐 저해되니 뭐 토양 오염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아도 딱 이해가 가죠. 사냥이 사는구나. 뿔이 있는 거 보니 여기는 염소는 아닐 것 같고 사냥이구나. 쉿 조용히 하고 열심히 걸어라. 이 표시판에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두천일리에서 소강이 1리까지 이 구간에 지금 요만큼 왔다. 이런 것도 딱 알려주죠. 단순하지만 뭔가를 딱 알려주죠. 이 표시판은 이걸 알려줍니다. 여기 금강소나무 숲길은 옛날에 보부상들이 동해안에 생산된 물건을 경북 내륙 안동이라든지 영주 쪽에 양반들에게 물건을 옮겨다 주던 보부상들이 넘나들던 옛길입니다. 보부상의 전설이 있고 여기 사냥이 살고 있고 금강소나무라는 유명한 숲, 유전자 보호림이 있는 유명한 숲이다. 이것을 이 안내판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도 얼추 알 수 있게 표시해놨죠. 또 다른 안내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역시 출입통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밑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왜 출입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출입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안내자를 동반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 목적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좀 되죠. 이거 역시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지. 추락을 조심해라. 여기는 바위도 많고 산이 이렇게 강원도 산처럼 울진이지만 거의 강원도 같은 큰 산과 큰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거리를 볼 수가 있죠. 울릉도에 갔더니 내수전 옛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옛날 옛길인데 울릉군에서 걸을 수 있게 이렇게 걷는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는 갔더니 이렇게 안내판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이 숲이 어떤 나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딱 높이별로 한 번에 보여주고 있죠.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후에 관한 설명, 숲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또 흙비둘기와 호박나무가 살고 있다. 이런 것도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이렇게 걷다가 아까 출입 금지 이런 걸 본 순간은 허걱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본 순간 아, 이 숲에 뭐가 있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학습을 하러 간 건 아니지만 한편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벌금 50만 원. 담방로 아님. 담배 피지 마세요. 채취하지 마세요. 뭔가 다 중요한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곳에서 그럴 이렇게 이유가 있죠. 막는 이유가. 근데 이게 붙여놓은 모습과 붙어있는 안내판의 모습은 약간 수긍하고 싶지 않은 아, 내가 잘못 갔다 벌금 내는구나 뭐 이런 느낌만 들게 하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국립공원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할 때 이것 하나도 감수성을 느낄 수 있게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바꿀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행 얘기 몇 가지를 우리가 여행길에서 느껴야 할 것, 생각할 것 얘기를 몇 가지 했었는데요. 지역에 가보면 우리 관광객들, 도시에 사는 우리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귀한 손님들이다. 많이 오시라. 이런 게 있고 또 한 부류는 쓰레기만 남기고 소음만 남기는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다.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윤리여행, 책임여행, 공정여행, 착한 여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단어는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 여행을 좀 돌아보고 지역민들도 생각하고 지역 문제에도 같이 여행자들도 고민해보자. 이런 근본 정신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여행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는 흑산도 옆에 있는 홍도입니다. 홍도 가보셨나요? 홍도. 네. 해질녘이면 붉은 섬으로 바뀐다는 홍도. 홍도에 갔더니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홍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찍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동네가 어수선하냐? 이렇게 통이 뭐가 이렇게 많냐? 이러고 찍었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날 이제 숙소에 갔더니 숙소 이제 욕실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홍도는 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이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껴 써 주십시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도는 옛날부터 우물이 딱 하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여자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옹기를 이고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아침을 시작했답니다. 밥을 짓고. 그리고 물이 부족해서 빗물을 받고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물까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빨래도 하고 애를 썼답니다. 그리고 한 몇 년이 지나서 해수 담수화 시설이 들어왔어요. 바닷물을 이제 민물로 바꿔주는 시설. 그리고 이제 수족관, 이렇게, 거기는 횟집을 많이 하시니까 수족관에는 또 깨끗한 바닷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가지 물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도 홍도는 물이 부족합니다. 옛날보다 물 사정이 훨씬 좋아졌고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면 물이 부족합니다. 이런 통이 이렇게 단방로를 걷는 길인데 통들이 뭐 지붕마다 길 옆에마다 아름드리 큰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쓰고 있는데 물을 받는 요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뭐 무슨 요일은 누구네, 무슨 요일은 누구네 이렇게 있습니다. 왜 물이 부족해졌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많이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사용량이 늘어나서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은 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그만큼 물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지에서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겨울에 여름에 땀을 참으면서 냄새를 풍기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좀 씻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역의 물 사정이라든지 지역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도 이렇게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이나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는 굳이 섬에서 막 샤워를 하거나 이러지 말고 육지로 나오셔서 하면 됩니다. 네. 뭐 절대 쓰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태안인데요. 태안에 갔더니 이렇게 해질녘에 저녁노를 볼 수 있는 좋은 숙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태안에 있는 어떤 분이 여기서 묵으시면 참 좋은데 해넘이도 바라보고 아침에 풍경도 좋은데 막 아쉬워하셨어요. 근데 바닷가를 이렇게 걸으면서 보니까 이 숙소가 이 자리에 없었더라면 더 태안이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묵는 사람들은 좋지만 사실은 이 건물 때문에 이 주변의 지형이 바뀐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숙소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여행을 갔더니 일본의 숙소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내판, 요 안내판이 숙소 안쪽에 붙어 있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숙소에 가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1호로 돼 있지만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오늘 묵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바깥 문에다가 이거를 손잡이 옆에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거기 호텔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 방은 청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손님이 내가 어떤 숙소를 갔을 때 이틀 묵을 수도 있고 3일 묵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불이나 모든 걸 이렇게 천을 갈 필요가 없죠. 내가 쓰던 걸 그냥 쭉 쓰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제 방은 치워주세요. 이렇게 붙여놓아 와서 청소를 싹 해줍니다. 근데 이 초록색을 딱 붙여놓으면 제 방엔 들어오지 마세요. 안 치워주셔도 좋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이 엘리베이터 앞에도 요 안내문이 붙어 있고 문 앞에도 붙어 있는데요. 이런 의미죠. 날마다 시트를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빨래 비용이라든지 처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그 호텔이라든지 숙소를 관리하는 분들은 손님들이 남기는 쓰레기 양과 청소해야 될 빨래 양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그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소나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간 숙소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낭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숙소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이렇게 버튼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사용할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 쓰지 않을 때는 눌러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절약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죠. 또 화장실의 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을 내리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쪼르르륵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물이 고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 여기서 물이 나오면서 내가 손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이걸 사진으로 보다가 요번에 실제로 봤는데 우리 집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 역시 이제 어느 호텔인데요. 제가 여행을 갔던 그 호텔에 가면 일회용품이 많지 않습니까? 칫솔이나 치약, 그 다음에 면도기, 빗. 일본에 갔더니 빗을 또 일회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품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숙소를 갔더니 이 바구니 안에 일회용품이 있고 이런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곳이라서 우리말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코인과 함께 놓여있는 일회용 생활용품을 하나도 쓰지 않은 분은 프런트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호텔에서 손님을 대신해서 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존과 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치바 환경재생기금에 기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원? 많아야 1,000원? 1,000원도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코인을 본 순간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배낭여행 중이라서 이 일회용품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을 기분 좋게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이 여행에 가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인을 프런트에 갖다 준 것밖에 없었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행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여행이나 행사 때 모습은 이런 모습이죠. 일회용품 한 번 쓰고 나면 싹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쇼핑을 볼 때는 일회용 비닐봉지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또 물을 마실 때 이런 페트병의 물을 많이 마십니다. 여기 보면 페트 자작나무 수의 99%, 또 어떤 거는 탄산수를 활용했다. 어떤 거는 남태평양 피지 제도에서 갖고 왔다. 어떤 것은 빙산수다. 어떤 거는 만년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생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먹는 샘물 수원지가 100군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 역시 외국산 생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생수까지 브랜드만 100가지가 됩니다. 하루에 200만 개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까 보여줬던 일회용품 쓰레기, 그 다음에 비닐봉지, 페트병, 플라스틱병 이런 것들은 다 일회용품이자 곧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원료가 석유, 원유입니다.
석유 아주 지질시대에 만들어졌던 소중한 자원이죠. 이 원유를 처음에 뽑아 올리면 이렇게 쭉 갈래가 나눠집니다. 자동차에도 쓰고, 보일러에도 쓰고, 또 산업단지, 공장에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서 다시 갈래가 나눠집니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나눠지죠. 또 가공을 하면 이런 플라스틱, 섬유 이런 종류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생활에 쓰는 재료들로 만들어지죠. 이 중에서 플라스틱 가공업에 있는 포장 용기, 일용품, 잡화, 이것이 앞서 본 이런 것들입니다. 일회용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요. 쓰는 건 너무나 가볍고 좋지만 우리가 무심코 버리고 그러니까 대충 처리한 것들은 이런 영향을 일으킵니다. 호수에 쓰레기와 함께 둥둥 떠 있죠. 여름에 홍수만 나면 태풍이 불어오면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닷가에 태안에 있는 바닷가인데요. 여기는 갔더니 쓰레기가 그 전날 갔을 때는 이 바다가 깨끗했습니다. 거의 이렇게 쓰레기가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산책을 갔더니 쓰레기가 이렇게 긴 띠를 이루고 쭉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한테 물었더니 날마다 이렇게 쓰레기가 또 올라온다. 이 지역에는 우리나라 쓰레기도 있지만 중국 쓰레기도 많다. 왜냐하면 서해안이니까 이렇게 파도에 밀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세요? 이랬더니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주울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아니라서 불도저 같은 큰 기계를 가지고 쭉 밀어서 한 군데 이렇게 모은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같은 기계로 이렇게 집어서 자루에 담고 그 자루를 이렇게 일정한 곳에 모아둔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문도인데요. 남해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까 거기는 서해안이고 여기는 남해안인데 거문도 여기는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등대섬이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최초로 세운 등대가 있다는 곳입니다. 1박 2일에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또 곳이기도 한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눈에는 이 자루가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바다에서 떠오른 쓰레기를 주민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쌓아둔 거랍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배가 따라오면 이걸 그 쓰레기만 싣는 배가 따라오면 실어서 보내고 계속 이렇게 떠오른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쓰레기를 눈으로 보면 스티로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선 포장한 거, 과일 포장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거문도나 태안에서 쓰레기가 그치지 않고 중국 쓰레기가 우리나라 오고 두 개 나라 쓰레기가 또 일본으로 갑니다. 이제 삼국지 쓰레기가 태평양으로 여행을 갑니다. 같이 우리 아까 선생님한테 배웠죠. 해류,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바다로 움직이죠. 기후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해류를 타고 쭉 움직이는데 쓰레기가 이 물결을 따라 쭉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하와이 섬 근처에 두 개의 거대 쓰레기 지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그 쓰레기 섬 하나의 넓이만 해도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넓이가 되는 거죠. 전 세계 쓰레기들이 이쪽으로 쭉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의 그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며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띠를 이루면서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중에 또 많은 수는 이 쓰레기 지대로 흘러갔겠죠. 바다를 타고. 이 지역의 쓰레기 문제, 쓰레기섬을 어떻게 해소할까? 미국의 이제 해양관리처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전 세계 박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물고기랑 새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좀 이미지 사진에서 과장되어 있는데 새랑 물고기 뱃속에 소화되지 않는 비닐 조각이나 플라스틱 조각들이 많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얘들이 동물들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동안에 잘게 부서졌겠죠. 파도에 이렇게 부딪혀서. 그러면 물 위에서나 아니면 물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이 떨어진 조각들이 물고기 알이나 플랑크톤처럼 보여서 이렇게 탁 삼킨다고 합니다. 그럼 뱃속에 들어가서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죽기도 하고 내장에 이렇게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동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린 괜찮아. 우린 한반도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먹는 참치, 삼치, 명태 이런 모든 것들 태평양 바다에서 잡아오죠. 결국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우리 밥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줬지만 거기서 일어난 일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죠. 전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요즘에. 이번엔 좀 다른 동물 얘기인데요. 누굴까요? 그렇죠.
여우는 아까 잠깐도 나왔었는데, 여우는 지금 열대지방 외에는 원래 전 세계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유독 멸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6, 70년대 우리 쥐잡기 운동을 많이 벌였었죠. 그래서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다시 여우가 잡아먹으면서 2차 피해로 많이 죽어갔습니다. 제가 앞서서 여우가 숲속의 청소부라고 얘기했었죠. 죽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피해를 입었죠. 또 하나는 모피를 위한 사냥, 여우 목도리, 여우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프물범인데 여우도 아마 예전에는 이렇게 죽어갔겠죠. 야생의 상태에서 덫에 잡히고 올무에 걸려서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총을 쏘거나 잡아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남한에서는 다 멸종이 돼서 여우, 야생 상태의 붉은 여우를 볼 수는 없습니다.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여우를 키우고 있죠. 좁은 공간에 여우가 이렇게 몸을 틀 수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여우가 움직이지 않고 자라야 고급 털과 고급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우는 살아있는, 눈빛이 살아있는 야생동물이 아니라 털과 가죽을 얻는 공장, 제품을 만드는 곳에 불과하죠.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죽은 동물을 이렇게 걸어놓고 껍데기만 홀랑 벗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가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뚱아리는 버리고 맙니다. 이런 농장들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고급 제품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잔인한 방법도 있습니다. 어린 양 가죽이 엄마 양 뱃속에 들어있는 양털이 가장 최고급이랍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양이 새끼를 낳기 직전에 배를 갈라서 양의 가죽을 얻는답니다. 과연 그 양가죽 제품을 가지고 있는 나는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우는 10마리에서 20마리가 죽어가야 됩니다. 밍크 30마리에 70마리가 필요합니다. 다람쥐 200에서 400마리가 죽어야 한 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우리 추운 지방에 사는, 요즘에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이나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하는 분들, 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다 이렇게 밀렵을 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했죠. 필요한 만큼만 잡았습니다. 또 동물을, 짐승을 하나 잡으면 고기는 모여서 이웃들과 같이 맛있게 먹고, 기름은 등잔불을 켜는데 이용하고, 가죽은 또 모자라든지 옷을 만들고, 뼈는 장식물을 만들거나 생활의 도구로 쓰거나, 그러니까 생명을 하나를 죽이면 여러 가지 용도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썼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뵌 동물이나 아니면 어린 동물들은 잡아도 놔줬죠. 지금도 이제 북극이나 이런 곳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빨리 고급 가죽, 한정판, 또 남이 가지지 않는 가죽을 얻어야 됩니다. 제품을 빨리 가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가죽으로 된 제품들은 많습니다. 신발도 있고 가죽, 코트, 장갑, 소파, 또 생활에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천연 가죽 한번 세워보세요. 많습니다. 이 제품이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꼭 야생동물을 죽여서 얻어야 할까? 사육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기를 먹고 가죽은 활용한 이런 제품을 쓸 수는 없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한정판이다, 아니면 선물 받았다, 고급 제품이다, 이런 걸 굉장히 자극을 많이 합니다. 빨리 소비자들이 사시라, 매장으로 달려가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인조 가죽에 속지 않는 법, 천연 가죽을 싸게 사는 법, 이런 걸 막 패션 잡지에서 광고를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걸 많이 먼저 가져야 되는지, 굳이 그런 방법으로 얻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다른 옷의 모습은 패스트 패션입니다. 가죽 제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패스트 패션도 요즘에 참 문제가 많은데요. 이 제품은 패스트 푸드라는 말처럼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고 빨리 폐기되는 옷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좀 브랜드 있는,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옷 제품들을 보면 1년에 매장에서 옷이 바뀌는 시기가 1년에 한 4, 5회,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 한 번씩 새로운 제품으로 바뀌죠. 근데 패스트 패션은 길게는 2달, 짧게는 1달, 또 더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오늘 아니면 내일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고 많이 생산하지 않는 희소 가치를 노려서 빨리 제품을 사라고 이제 소비자를 이렇게 유혹을 많이 합니다. 값도 쌉니다. 왜냐하면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옷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화학 섬유로 만들어졌고 한 번 입고 한철 입고 나면 옷이 모양이 좀 별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버리죠. 아, 별로인 것 같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쉽게 버립니다. 그래서 옷 쓰레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쌓여 있죠. 이 옷은 제가 쓰레기 수거 업체 골목에 보면 이렇게 쓰레기 헌옷 수거함이 놓여 있는데 거기 이제 수거하러 온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 옷 중에 분리하는 분류장에 가서 일부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골려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정말 쓸 수 없다 이런 천들은 모아서 농업용 보온 덮개 있죠. 이렇게 비닐하우스 위에 씌우는 거, 공사장에 이렇게 매트로 까는 거, 뭐 이런 걸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활용이 다 되면 좋은데 이 제품들이 석유계 이 섬유 제품이라든지 화학 섬유들은 이렇게 잘 처리하면 좋지만 그렇게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또 그 수거업체들이 수거할 만큼 그런 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여행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생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이 좀 우울하십니까? 처음에 생기와 반짝이는 눈빛으로 보더니 이제는 이제 침묵과 우울한 표정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어제 환경 뉴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어제 뉴스에서 나온 환경 기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도 환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아. 나도 그 정도 교양은 있어. 근데 환경 얘기는 알기 전에는 행복했는데 알고 나니 너무 우울해졌다. 아, 너무 피곤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꼭 우울한 얘기만 있는 건 아닌데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울한 얘기를 이제 예로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우울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경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물티슈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물티슈를 쓰면 이렇게 손수건을 사용하게 되면 빨래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 물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물티슈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 질문을 제가 읽으니까 이쪽에 계신 어떤 분이 되게 놀랍다.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니 이런 표정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강의를 가면 다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티슈를 정말 많이 쓰시는데요. 어떤 게 나을까요? 차라리 그냥 일회용품 쓰는 게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일회용품을 싹 쓰고 싹 버리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냥 번거롭지 않고. 근데 또 모아서 씻고 챙기고 말리고 하는 걸 생각하면 누군가의 또 노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것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그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이고 사실 정답은 아닌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문제는 제 생각에는 물을 빨아서 손수건을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인데요. 왜냐하면 물을 빨아서 쓰면 물은 순환을 하죠. 비가 내리고 증발해서 비가 내리고 또 바다로 흘러가고 이런 순환이 빨리 일어나는데 물티슈를 만드는 나무는 20-30년 자라야 펄프가 되고 또 재료를 만들 수가 있죠. 사실 왜 이런 질문을 넣었냐면 뉴스를 보면서 어제 뉴스, 환경뉴스 녹조에 관한 게 아직도 이제 핫 이슈입니다. 4대강 문제 이런 건데 환경부 장관이 나오셔서 녹조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는데 사회자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장관님은 어떤 물 드십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떤 걸 드시고 또 사무실에서는 뭘 드십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있는 아무 상관없는 제가 낯이 약간 뜨거웠습니다. 저런 질문을 장관님에게 계속 하는 것도 웃기고 또 장관님이 그걸 막 쩔쩔매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환경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생각할 계기가 돼서 되게 좋기는 한데 문제는 정부가 잘못했다. 사실 정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개인인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행동했던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나쁜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앞서 봤던 일회용 쓰레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산에서 일어나는 문제, 멸종으로 이어진 문제 다 우리 생활과 연관이 있죠. 소비자인 아니면 숲을 이용하는 우리에게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나라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자. 일회용품 사용하면 벌금을 팍 매기고 쓰레기 버리면 이제 바로 추궁을 하고 그렇게 하자. 아니다. 개인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서 세상을 바꿔야지. 왜 자꾸 기업에 요구를 하냐.
그리고 벌금, 과태료 딱지가 점점 우리 집에 날아오는 것이 과연 행복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국가에서 과태료를 이렇게 매기든지 어떤 계도 기간, 그러니까 벌을 주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 후에는 자유롭게 둬야 된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개인에게 자율성을 둬야 된다. 개인들의 어떤 힘이 있다. 개인들이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어떤 분 아니다. 강력한 국가에서 규제를 철저하게 해야 바뀐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 정답 이거다 저거다 하기 전에 10년 전에 우리 모습을 보면 지금보다는 환경 생각이 좀 낮았죠. 기업이든 정부든. 20년 전 생각해보면 환경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있나요?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뭐 방공해 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환경 얘기, 친환경, 녹색 이런 얘기는 거의 없었죠. 30년 전 그때는 뭐 잘 살아보세 이렇게 뭐 경제 얘기만 다 할 때였죠. 그래서 그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은 훨씬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훨씬 잘해야 되지만 환경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입는 옷 이런 것도 이제 환경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에 이제 환경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환경 여행을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책에서는 좀 우울한 사례와 이런 걸 썼지만 좀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이제 제가 하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우울하게 제가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원한 건 이거 아닙니다. 제 꿈은 사실은 만화책처럼 낄낄거리면서 웃는 환경책을 한번 써보고 싶은 꿈이 있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얻지 않습니까? 여주인공이 예쁘다, 뭐 다이어트를 많이 했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감독의 의도는 무엇인가, 저기에 담긴 철학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분석하듯이 환경책도 즐겁고 깔깔거리면서 읽고 보면서 메시지를 느끼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책은 왜 우울할까 이런 게 고민이고, 또 하나는 그럼 우리에게 환경책이 어떤 게 필요할까. 사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같은 책을 읽고 이 자리에 모인다는 것도 참 놀랍고, 또 여름 휴가 바다로 산으로 많이 가는데 이 시간에 약간 진중한 모임에 찾아오신 것도 사실 신청해서 찾아오신 것도 놀랍고, 신청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 거기서 선택이 된 것 또한 우리가 3대가 덕을 쌓은 게 아닐까,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 얘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우울한 얘기, 경고성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는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얘기보다는 조금 우울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는 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이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지금 책 쓰는 일을 하는, 환경 관련된 일을 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숲에 갔을 때, 원시림이나 군락지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이 먹먹해지는 어떤 감동 같은 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보존이 잘 된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분은,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의 어떤 산의 신령이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는 분이 있다고 하세요. 그만큼 뭔가 가슴에 큰 거를 느끼는 건데, 저는 가서 보고 와 아름답다 이런 정도만 느낄 뿐인데, 이런 곳을 나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로 드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런 우울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섬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조용할 줄 알고 갔더니 1박 2일 팀이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중요한 건데 그 지역에 또 다른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정한 인구수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금은 그걸 돌아보는 게 조금 먼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구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환경 얘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경책이 대부분 이제 외국 책 번역된 책이 많고, 우리나라 책들은 요즘에 기후변화 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환경책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의견을 내고 또 활발하게 해야 또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책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